이번 시간에는 관세법 이제 6번째 시간이죠.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관세환급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관세환급 특례법상에서의 그 관세환급이라는 것은 수출된 그 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하였거나 또는 납부해야 될 그 관세에 대해서 수출이 완료된 뒤에 그 수익 관세를 환급을 해주게 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세 환급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관세 환급에 들어가야 될 그 환급 액수는 처음에 이제 관세율에서 부과된 그런 기본 관세율을 포함해서 거기에 부과된 기타 내국세, 어떤 교육세라든지 또는 주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한 그러한 금액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물품을 이렇게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 그 수출 물품의 이제 수입 원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물품을 이제 제조해가지고 이것을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출이 완료된 뒤에 이렇게 처음에 그 수입 당시에 수입 원재료에 부과되어 있던 그러한 수입 관세를 이 물품의 수출자 또는 이제 제조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세 환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세 환급을 이제 실시하게 된 그러한 배경 그리고 이제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그럼 관세 환급의 그 배경 그리고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세 환급을 도입하게 된 그 배경은 소비자 과세 형평성을 줄 수 있다. 이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컴퓨터를 제조해서 수출하는 그러한 업체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컴퓨터를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이제 부품을 이제 수입을 해옵니다. 그 다음에 일본산 부품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제조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면, 일본에서는 부품을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부품이 수입되어 왔을 때 한국에서, 국내에서는 또 여기에 또 수입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컴퓨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중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한번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그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두 번을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중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소비자 과세의 그 형평성의 원칙에 봤을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제 관세 환급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국경 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출입에 관련된 국경세를 조정하자 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이제 관세 환급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들 수 있는 것이 수출 지원 및 촉진을 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원래 그 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 그러한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것이 이제 수출가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수입관세를 다 포함하니까 이것이 120만 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가격으로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중국 국내에서 제조한 그런 컴퓨터,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한 다른 나라의 컴퓨터하고 이렇게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국내에서, 한국에서 수출한 이 컴퓨터가 훨씬 이제 비싸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제 무대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을 이제 상실하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장애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 수출이 이행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부과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관세를 환급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이제 국내 제조 물품이 국제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수출을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수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촉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들 수 있는데, 국산 원재료의 사용, 그리고 개발 촉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어떤 K라는 그러한 부품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가격이 만약에 하나에 10만 원이다. 원래 가격이 10만 원이다. 근데 수입산 원재료는 12만 원이고, 관세가 부과가 되어서 12만 원이고, 그 다음에 국내 공급업체가 동일한 물품을 이 제조업자에게 이렇게 공급을 했을 때는 그 가격이 1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 수입업자가 컴퓨터 제조업체에게 납품을 하고 이제 수출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급을 받게 되지만, 결국은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 대금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입 대금을 결제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무역 금융을 뭐 일으켰든지 간에 또는 이제 자기의 비용을 이제 댔든 간에 어떤 일정한 정도의 어떤 이자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 돈이 이제 수입 대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어떤 그 경비상의 이제 압박이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간접적으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112만 원에 공급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 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 제조업체에서는 수입산 그 원재료를 쓰는 것보다는 국내산 원재료를 쓰는 것이 훨씬 그 비용에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가격 경쟁력을 또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서 컴퓨터 제조업체에게 납품하는 그 업자는 점점 수입 물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수입을 해가지고 원재료를 공급을 해봐야 큰 판매 차익을 노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떻습니까?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그러한 원재료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불효불급한,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그러한 원재료를 과다하게 수입하게 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국내 제조업체 것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국내 제조업체에 이제 종사하게 되는 여러 어떤 그 회사원들, 그리고 이제 제조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을 고용을 이제 많이 이제 촉진시키게 되고, 또 고용을 집중시키게 되면 또 임금이 또 이제 공급이 되고, 그 임금이 다시 또 국내 경제 산업에 또 다시 분배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국내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내 그 제조업체도 업체의 그 경제도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환급을 또 이렇게 받게 되는데, 수입 원재료도 그렇고 이제 국내 원재료 사용했을 경우도 환급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정액 환급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정액 환급 율표,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정액 환급 율표에 이제 의거해서 일정한 그 액수를 이제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관세청에서 수시로 이것을 고시를 하죠. 그래서 HS 코드 10단위, HS 코드의 그 10단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물품이 바로 이렇게 수출용 제품에 이제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FOB당 이제 10,000원씩 계산해가지고 이 품목이 나갔을 때는 바로 얼마를 환급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액수를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표를 정액 환급율표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환급받아야 될 금액이 만약에 국산 원재료를 쓰게 되면은 수입 원재료보다는 환급 액수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그 원재료가 그것이 어떤 가공의 정도, 아주 고가공을 했느냐, 또는 저가공을 했느냐, 또는 그것이 수입산이냐, 또는 국산이냐를 불문하고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진 그러한 요율에 의해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 부품 써가지고 12만 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그 환급액을 받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된 환급액을 받게 되면은 어떤 부품에 대해서 일단 뭐 FOB당 만약에 1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입품을 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환급액을 1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2만 원의 이런 그 수입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환급받는 액수가 좀 적어지겠죠. 그러나
국내 부품을 썼을 경우 어떻습니까? 바로 수입 관세가 이게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고지된 거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이제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 정액 환급 그리고 정액 환급 율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또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절차의 편리성을 이렇게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 물건이 이제 수입이 이렇게 되어 올 때 이것이 수출을 전제로 한다. 수출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처음에 이제 수입관세를 이제 부과할 때부터 그것을 이제 면세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전 면세 제도인데 이렇게 먼저 이제 면세를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게 되느냐? 이것을 수출 전제로 해서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제 원재료를 이렇게 수입한 그 수입자가 그것을 자기가 직접 또 제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다른 또 판매상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중간상을 거쳐서 그것이 이제 양도되거나 판매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단계를 거쳐서 결국 최종 그 제조자에게 납품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단계가 여러 번 걸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환급을 이것을 사후 관리하게 될 때는 상당히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대로 면세를 해주는데 이것이 제대로 수출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수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비용과 이제 인력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면세제도가 아니고 이제 사후 면세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후 면세제도라는 것은 수출을 전제로 했던 전제로 하지 않았던 간에 일단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일단 부과를 하고 수입된 그 물품이 실제 그 수출에 사용이 됐을 때 그 사용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관세를 다시 이제 환급을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그 환급 절차가 이제 간단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인력과 비용의 낭비를 훨씬 절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사후 그런 면세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사후 관리의 그런 편리성. 크게 이제 우리 정리를 해보면은 바로 이제 이중과세를 막아서 국경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관세 환급이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시킴으로써 이제 수출 지원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국내 경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대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산 원재를 역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국산 원재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아주 고품질의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제 공급하려고 국내 제조업체들이 이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이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개발을 이제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에 이제 수출이 완료된 다음에 관세 환급을 해주게 됨으로써 여러 단계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러한 사전 면제 제도의 그런 복잡한 복잡성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인력과 그 비용의 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관세 환급의 그 요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면, 자, 관세 환급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관세를 환급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내국 물품을 이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일반적으로 수출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환급의 그 대상이 되는 그 수출에는 바로 이렇게 유한 수출뿐만 아니고 무한 수출, 그리고 무상 수출, 이런 것까지를 쭉 망라하는 상당히 그 폭넓은 개념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상의 그 규정에 의해서 수출 승인과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환급을 받을 때는 그것이 수출을 낼 때 수입사로부터 결제를 받는 그런 대금 결제의 종류 그리고 방법을 불문하는 것이죠. 대금 결제 방법이 뭐 TT로 했든지 또는 뭐 추심거래를 했던 신용장으로 거래를 했던 그것에 대한 대금 결제의 그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의 수출, 외환 수출, 그다음에 DA, DP 방식의 수출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 수출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박람회, 전시회 등의 출품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해준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미국의 어떤 그 자동차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등의 현대자동차를 이제 그쪽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의 그 자동차에는 이미 어떻습니까? 100% 이제 국산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이제 외제 부품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전시 중에 미국에서 전시 중에 그 자동차를 이제 판매를 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그 자동차를 이제 만들 때 수입되어 온 그러한 부품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그러한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바로 관세를 환급을 해준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드시 박람회나 전시회 등에 출품된 물품이 판매되었을 때는 그 판매분이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들어온 그 확인분만이 인정이 된다. 이것도 이제 대무역법에서 한번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해외 공사용 자재 및 장비를 들 수가 있는데, 또 이제 현대건설이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단히 어떤 건설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럼 거기에 이제 많은 자재와, 또 장비가 이제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자재와 장비를 이제 투입하는 것이, 어떤 그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송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도입 당시에 이제 부과가 되었던 그러한, 수입 관세를 또 이제 환급해 주는 것. 이것도 이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대체 물품의 수출에서, 수출한 물품이, 해외로 수출한 다음에 어떤 클레임에 걸렸다든지, 또는, 고장이 났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체 물품에 사용된 것이, 수입산 그 원재를 사용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 환급을 또 이제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 이것 역시 그 견본용 물품에, 어떤 수입 원재료가 사용되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부과되었거나,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될 그러한, 수입 관세를 이제 환급을 적용을 해서, 환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외화로 받아야지만이, 즉, 외화 획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외화 판매한 것, 그래서 어떤 주한미군의 어떤 납품을 했다든지 판매를 했다든지 그랬을 때 원화로 받으면 안 되고 한국 돈으로 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외화로 수령을 했을 때 그때 환급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거기에 납품되는 그러한 물건들이 이제 수입 원재료를 이제 사용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화 판매, 국제 경쟁 입찰, 낙찰 물품,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한국의 이제 정부기관 단체에서 어떤 차관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러한 물건을, 그러한 어떤 것을, 국제 경쟁에 그 입찰에 붙었을 때, 거기에 응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은 국내의 어떤 건설업자라든지 제조업자가 그것을 이행을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외화 획득 행위로 이제 간주를 해가지고, 역시 그것도 그것에 소요된 어떤 원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된 그러한 그 수입 관세를 이제 면제를 해주게 되죠. 다음에 이제 해외 취업 근로자의 그 외화면세 판매 물품. 해외 취업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게 될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구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바로 판매된 그러한 물품이 바로,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그러한 물품이었다. 그러면 그 판매 분만큼에 대해서는 또 이제 환급을 또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세구역 및 수출자율지역 입지 기업체에 대한 공급인데, 보세구역이라든지 수출자율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수출을 전제로 해서 어떤 물품의 가공이나 또는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제 환급이 되는 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세 판매장에 이제 공급되는 물품, 그래서 흔히 이제 공항의 어떤 면세점이라든지 또는 그 호텔이나 이제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면세점에서 어떤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그것이 거기에 어떤 그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그런 물품이었다. 그러면 그 판매품에만큼 또 외화 가득률에 상당히 그 기여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세 환급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수출 행위로 인정되는 것에는 바로 이제 외항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외국 비행기에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한 그 성기용품, 그리고 그러니까 배라든지 비행기에
납품된 그러한 물품, 그리고 이제 원양어선에 쓰이게 되는 바로 소형품,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그것이 수입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관세 환급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환급 대상 그 수입을 보겠는데, 환급 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개가 다 되죠. 수출용 원재료가 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국산 원재료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국내에서 여기서 이제 국산 원재료라는 것은 국산에서 그 원재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가공이나 제조 공정 과정에서 또 어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일정 부분 어떤 수입 원재료가 이제 포함이 됐겠죠. 바로 그래서 국내에서 그것을 이제 제조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그러한 원재료, 그것을 바로 국산 원재료라고 그러고, 수출용 원재료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수출 물품을 이제 생산했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어떤 물리적으로 결합을 됐다든지 또는 이제 화학적 변형을 일으켜서 제품으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출용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결합한다는 얘기는 어떤 이제 중요한 그런 기계 부품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부품을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장착을 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이것이 결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은 어떤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치약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그것이 화학 물품을 투입해가지고 그것이 전혀 이제 다른 성질로 변형이 돼가지고 또 다른 이제 물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화학적 반응에 의한 화학적 결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급 대상이 되는 그 수출용 원재료는 환거리가 없는 그 무한 수입 물품까지도 환급 대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한 수입의 경우에는 이제 세관쟁이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해 통보하는 경우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 또 하나 그 제품에 대해서 간이세율이 적용된 것은 해당이 안 된다. 무한이지만 간이세율이 적용됐다는 것은 이제 여행대 그 휴대품 같은 거, 근데 그런 것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간이세율이 적용된 그런 무한 수입 물품에는 적용이 안 되고 반드시 기본 세율이 적용된 그러한 물품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이행 기간을 줄 수 있는데, 원래 수출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해서 도입된 그러한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대응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이제 종종 나오게 되니까 수출 이행 기간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일괄 납품 및 사후 정산 제도를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주로 이제 그 수출을 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 연불 수출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또 물건을 이제 수입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또 이제 수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쭉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한 번에 1회의 수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수십 회에 걸쳐서 동일한 제품을 어떤 기간을 두고 계속 수출하게 된다. 그러면 1차 수입, 2차 수입, 3차 수입 해가지고 수입품이 계속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조 가공 공정을 거쳐서 또 수출이 단계적으로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원래 이제 수입 관세는 이제 15일 이내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15일이 도래하기 전에 오기 전에 그 다음 물품이 또 수입이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납부한 그러한 그 관세하고 납부해야 할 관세하고 이런 것이 이제 마구 이제 뒤엉키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의 케이스로 수출을 이행한 다음에 또 환급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액수, 그리고 또 환급 받아야 될 액수, 그런 것이 또 여기서 막 이제 뒤엉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단기간 이루어지는 연불 수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환급의 폐지성, 그리고 어떤 수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일괄 납부를 적용하게 되는데, 먼저 수입되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이제 부과는 하지만은 납부를 하는 것은 이제 유예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출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수입 관세가 부과된 것이 만약에 100만 원이더라. 그리고 수출한 자가 수출을 이행하고 난 다음에 환급받을 액수가 또 100만 원이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서로 이제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죠?
이것이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세관에서는 환급금을 내어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익관세를 또 납부할 의무도 없게 되겠죠. 서로 상계가 되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또, 120만 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차액 20만 원을 나중에 수출이 종료가 된 다음에, 이것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원재료에 대한 이제 관세 납부도 또 그에 따른 환급금의 이제 지급도 없는 상당히 그 편리한 이제 제도가 되겠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관세 등의 부담을 이제 실질적으로 없애가지고 이제 수출을 이제 지원해주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온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괄 납부면 이제 사후정산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제 관세법상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15일 이내에 그 관세를 다 납부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일괄 납부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수출을 지원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업체가 이것을 일괄 납부를 이제 신청할 때는 관세 채권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세관에서 그 일정한 정도의 그런 담보를 또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괄 납부 및 이제 사후정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일괄 납부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간들이 쭉 있죠. 그래서 분기별 일괄 납부, 그다음에 반기별 일괄 납부, 4월 일괄 납부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시험에 이제 종종 나오는 부분이 되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세 등의 일괄 납부 기관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조항에서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조항이 바로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바로 수익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것을 또 15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이것이 관세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일괄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괄 납부 및 사후정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세 환급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관세 환급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정액 환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간이 환급이 있고, 세 번째로는 개별 환급이 있죠. 그럼 정액 환급이라는 것은 정액 환급 율표에 의하여 환급의 액수를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정액 환급 율표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HS 코드에 이제 10단위가 있어요. 우리 HS 코드를 볼 때 어떻죠? 처음에 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류, 그 다음에 호, 그리고 소호, 그리고 세세분류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제 소호까지는 HS 코드에 이제 6단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세세분류는 이제 10단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단위가 이제 기재가 되죠. 그래서, 뭐 2915, 뭐 20, 9000,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그러면 6단위, 그죠? 6단위 여기까지가 이제 소호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자리를 합치게 되면 이제 10단위가 되는데, 바로 이 10단위에서 제조 가공이 된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이제 환급 액수를 이제 관세청에서 계기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정액 환급 율표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는 이제 HS 코드 번호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품명이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환급액 그래가지고 FOB 만원당, FOB 만원당 환급 액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붕장어도 있고, 뭐 옥수수의 것,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이제 제조, 가공, 공정을 해가지고, 어떤 뭐 과자를 만들었다든지, 이제 그런 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세 번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붕장어를 뭐 수출했는데, 그것이 수출 금액을 보았을 때 그것을 FOB 이제 만원당 이것을 뭐 20원을 환급해준다. 또는 100원을 환급해준다 하는 이러한 그 율표에 이것이
금액이 쫙 이제 계기가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수시로 관세청에서 이것을 이제 고지를 해가지고 수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결국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이 붕장어를 수출을 하는데 국내 붕장어를 이제 수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국내 붕장어를 제조하는데 만약에 제조가 아니고 이제 키워서 뭐 어떻게 번식을 해서 수출한다 하게 되면 한 마리에 그죠? 만약에 한 마리에 50원이다. 그런데 이것을 수입을 해가지고 또 수출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데 단가가 70원이다. 그것이 소요 비용이.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이 평균표에 의해서 환급을 이제 액수를 책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20원의 차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 물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습니까? 관세 환급액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아까 그 관세 환급 배경에서 설명해 드린 국산 원재료의 그 사용을 촉진하게 되고 개발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액 환급율표에 대한 그 환급은 이것은 이제 물품별로 정확히 관세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그런 평균 환급액 그리고 이제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해서 이제 수출 물품별로 정액 환급율표를 이렇게 고지를 해놓고 있죠. 바로 이런 게 이제 정액 환급율표에 의한 정액 환급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소기업체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런 간이 환급 방법인데 이것은 그 개별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중소기업체의 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제도가 되는데 바로 이제 환급 절차를 간소화시켜줌으로써 중소기업을 이제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이제 제도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떠한 물품을 제조를 해가지고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정액 환급율표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가 해당 업체가 전년도 어떤 기간, 그 다음에 뭐 6개월의 기간인데 보통, 그래서 이제 6개월의 기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수출이 이행된 날로부터 이제 6개월 전에 그 물품을 이제 계속 수출을 해가지고 일정한 액수를 계속 환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그런데 그 환급 액수를 전부 다 평균을 내보니까,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행됐을 때 바로 이것은 이제 평균 금액을 내 가지고 환급 액수를 책정하게 만든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그 어떤 그 개별 환급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종목을 전부 다 환급받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분류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소화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러한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환급 절차를 이제 간소화하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간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은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이제 일정한 조건이 있죠. 그래서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이제 4억 원 이하인 그러한 그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을 두고 있죠. 역시 이것도 이제 그 간이 정액 환급에서 대상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HS 코드 10단위, HS 코드 10단위 그러한 제조 또는 가공을 거치는 그런 물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급 금액은 바로 수출 금액 FOB당 10,000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 상태 수출은 간이정액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원 상태라는 것은 그대로 그죠? 해외에서 물품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어떤 제조나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것을 수출 물품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그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세세 번호가 바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간이정액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개별 환급 제도를 이제 들 수 있게 되는데 개별 환급 제도는 그 어떤 물품에 소요된 그런 원재료를 하나하나 전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정확히 그 환급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쓰이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를 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게 컴퓨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가지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메모리도 뭐 들어가고 뭐 기판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메인보드로 들어가고 뭐 하드디스크도 들어가고 뭐 스피커도 들어가고 뭐 굉장히 이제 많은 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공급이 되었을 때 이것에 책정되어 있는 그러한 수익 관세는 얼마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분류해가지고
환급액을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것을 분류하는데 도 상당히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인력도 여기 또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구비 서류가 또 이제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환급금 산출에 환급금을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그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개별 환급을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간이 환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데 이러한 것을 사용해가지고 수출을 했다. 근데 그것이 6개월 동안 실적을 보니까 환급 액수가 얼마더라. 그렇게 되면 컴퓨터 몇 대당 그런데 평균 액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 평균 액수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환급을 받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이 환급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출용 재료의 국내 거래를 둘 수 있는데 어떤 이제 수출 물품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수출 물품에 어떤 수입 이제 원재료가 이제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미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수출 물품을 제조하는 업자가 바로 이 수입 원재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자신이 직접 제조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수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순수한 그 수입 원재료만 수입을 해가지고 파는 또 중간상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중간상이나 또 원래의 그 수입자도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일단 수입 원재료가 한국으로 반입이 되어 와가지고 그것을 국내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수출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출 물품을 제조하는 업자에게 공급을 한다든지 또는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거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제 시간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분할 증명서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증명이 또 있게 되죠. 이것은 이제 실무상으로는 보통 이제 기납증이라고 그러죠. 근데 기납증 이건 얘기가 수입 분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이라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이제 공급을 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환급액을 이제 책정할 수 있도록 증명을 신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에서 기납증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용어부터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꼭 들어맞는 그 용어는 아니지만은 관세법상에서 흔히 기초 원재료다 하는 것은 바로 그 통상적으로 최초에 수입되어 온 그 원재료 그것을 기초 원재료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내에서 어떤 그 기초 원재료를 이제 추가해가지고 또 가공을 거쳐서 나왔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중간 원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처음에 완전히 완성이 돼가지고 수출이 이행됐다. 그러면 그 제품을 바로 이제 완제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용어를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재료가 그대로 만약에 뭐 플라스틱이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플라스틱의 원료, 그 플라스틱 만드는 원료가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는 기초 원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 플라스틱을 어떤 플라스틱 원료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어떤 다른 것을 또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 원재료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만든 것들을 뭐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그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게 됐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바로 완제품이라고 한다는 것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어를 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납증하고 이제 분증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물품이, 수입이 돼 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물품이 이제 수입 물품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수입 물품을 그대로 이렇게 공급을 했다.
어떤 그 국내에서 제조나 어떤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갖다 하면 그때는 이제 분할 증명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수입 물품을 중간에서 제조, 가공을 거쳐가지고 그러한 가공품을 이렇게 또 공급을 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환급을 받을 때 그때 신청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기초 원재료 이제 납세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조 가공했다는 이 의미는 양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단을 이렇게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원단을 수입했는데 이 수입자가 이 원단 자체를 바로 그냥 여기다가 공급자에게 판매를 했다 하면 그것은 분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원단을 다른 업체가 또 구입을 한다든지 또는 양수를 받아가지고 그 원단에다가 뭐 어떤 재단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다가 어떤 염색을 한다든지 어떤 여기에 이제 변형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변형을 일으킨 그러한 물품을 공급자에게 납품을 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때 환급받을 수 있게 해서 신청하는 서류가 바로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급 대상 물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 되는데, 그 위에 자, 수입, 그러면 이제 이 기납증을 신청을 해가지고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 물품은 뭐냐면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 바로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입 원재료와 중간 원재료 사용한 생산 물품. 그러니까 수입 물품의 그 자체, 그 원재료, 가공하지 않은 그 원단, 그리고 제조 가공한 그 중간 원재료, 그것이 혼합해서 사용된 물품, 그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원단이 아니고 순수한 그런 제조 가공을 거쳐서 생산된 그런 중간 원재료, 그런 물품도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서 이제 환급 대상에 포함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할 증명서 제도를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대로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자, 세관장이 증명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분할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을 때, 여기서 분할이라는 그 의미는 여기서 이제 그 수출 원재료에 대해서는 전혀 제조 가공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공급만 했으니까 결국은 이 수입 물품을 수입한 이런 수입상은 결국은 이제 판매 그 차익만 이렇게 수익으로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외화 가동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중간에서 이런 원단을 공급받아가지고 제조 가공을 거치게 되면은 여기 뭐 염색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양복을 만드는 그런 공정을 거치게 되면 거기에 또 종사하는 또 여러 또 인력이 또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업체들이 또 기계를 또 납품할 수도 있게 되겠고, 결국은 그것을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투입이 됨으로써 그것은 결국은 이제 외화 가동률에 어떤 상당한 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할 증명서에는 우리가 이제 수출을 전제로 해가지고 수입된 그런 원재료에 대해서는 대응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1년 이내에 그 수출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분할 증명서, 분할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외화 가동률에 전혀 도움되는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연장을 해주는 그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잘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증명서의 이제 발급, 이렇게 보게 되면, 분할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신청할 때, 그때 이제 구비해야 할 서류에서, 이것도 한번 시험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분할증명서,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고유 인정서류, 이건 매매계약서라든지, 뭐, 양도 승인서라든지, 뭐, 구매 확인서, 이거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도일자 확인서류가 또 여기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신고 필증 등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되는데, 분할증명서를 이제 신청할 때 수입신고 필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 거기에 이제 부과된 그 수입관세를 이제 산출하기 위해서 매 수입 시마다 매 수입 발급받은 그런 수입신고 필증을 이제 발급받아야지만이 그 환급 액수를 이제 그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매 수입 시마다 이제 발급받은 그 수입 필증을 제출을 해가지고 그것에 각각에 대해서 환급받기 위해서 이제 분할증명 그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면은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수입되어 온 수입 원재료를 중간에서 그것을 제조 가공을 거친 이런 가공업자가 공급업자에게 납품을 한 다음에 여기에 부과되어 있던 그런 그 수입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서류, 그것이 바로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에서 실무에서는 기납증이라 하는 것이고, 이 분할 증명서라는 것은 이러한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상이 그 수입 원재료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바로 공급업체에게 납품을 했을 때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납품한 그 물품에 대해서 다시 세관에 관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서류, 그것이 바로 분할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할 증명서는 외화 가등률에 전혀 이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에서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데, 먼저 이제 소유량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 상태로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소유량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당 어떤 물품을 이제 생산했을 때 그 공정 과정에 투입된 그러한 이제 원재료의 양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원 상태대로 바로 공급을 했으니까 여기에 뭐 들어갈 소유량이 여기 들어갈 것을 이제 책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소유량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액 환급율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액 환급율표가 이제 적용이 되려면은 HS 코드 10단위의 그 세 분류에서 어떤 제조 가공 공정을 거쳐서 그것이 이제 변형이 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원재료는 그러한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정액 환급율표에 의한 환급도 이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 면장을 이제 수출 신고를 하고 이제 수출 면장을 이제 발급받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칸이 있죠. 그래서 수출자, 제조자 이렇게 있죠. 깨끗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수출자, 그 다음에 제조자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출자가 환급받고 싶다면 이제 동그라미 치고, 제조자가 받고 싶다면 여기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제조자가 이제 공급을 하였는데, 그 부과된 관세를 전부 다 제조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출자에게 공급을 했다라면 결국은 이제 제조자가 나중에 이제 환급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환급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처음에 이제 면장에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분할 증명서 제도에 있어서 정리를 해둘 것은 바로 소유량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정액 환급율표도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요거를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급금의 지급해서 환급 신청, 그리고 과다 환급금의 자진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관세학업 특례법도 역시 이제 시험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빈도 높은 이제 분야인데, 이 개념적인 것을 이제 완전히 이해를 다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그 기출연구가 있죠. 그 기출연구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이 어떻게 그 시험에서 이제 응용이 돼서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연습을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관세 환급 특례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험에 이제 대비하는 그런 훌륭한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연구를 잘 보셔가지고 이론에서 배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감각만 잘 키우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세환급 특례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보세구역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